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총 이제 4회에 걸쳐서 논리논증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뭐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하는 추석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신 것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도 뭐 어떤 여러분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허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 또한 또 여러분들하고 어떤 그런 의지에 발맞춰서 어떤 이 강의를 좀 기획을 했습니다. 먼저 이 강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약간 소개를 하고요. 여러분하고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논리논증 특강이고요. 논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는 강의입니다. 물론 문제의 난이도를 보면 기초적 지식부터 뭐 어려운 문제까지 가긴 하지만 사실 이 강의가 여러분이 논리 응용 파트의 전부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 4회만으로 모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논리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많은 분들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어떤 논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이 강의에서 여러분이 어떤 전부를 커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시작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논리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것을 갖다 여러분이 달성하기 위한 공부도 또 지속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강의가 차지하는 어떤 그런 위상은 어느 정도냐? 자, 이전에 제가 8월 달에 약 18강에 걸쳐서 기본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는 언어에 대한 부분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응용 파트 중에서 우리가 뭐 강화, 약화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상대적으로 응용 추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응용 파트에 대한 부분도 담고 있습니다. 그 18회 중에 정확히 4회에 즉 논리적인 지식의 이론에 관련된 부분만 뽑아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전체를 커버를 못한다는 것은 당연히 아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도 좀 분명하게 여러분이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후에 어떤 독해 캠프도 이제 다음 주 예정돼 있어서 다음 주가 아니죠. 뭐 다음 주죠. 다음 주 예정돼 있어서 저는 굉장히 바쁠 예정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논리적 지식에 대해서만큼은 기초적인 부분들을 철저하게 어떤 습득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는 짧게 각서를 하고요. 왜냐하면 4회에다 다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 두꺼운 교재를 다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넘어가는 문제들은 모두 다 그래도 소중한 문제들이니까 예제 문제로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기본 강의를 이미 수강하셨던 분들이라면 철저하게 복습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때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302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앞에는 예제 문제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도입의 문제들이 나와 있었고요. 자, 302페이지의 문제를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은 명제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빨리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세요. 실전에 쓸 수 있는 공식들을 알려주세요라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응용력이 굉장히 대폭 감소합니다.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쓸모없는 개념들로 이루어진 그냥 뭐 시장하기 좋은 그렇죠? 아니면 학문적인 어떤 그런 허례허식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셔서 여러분이 점점 고차원적으로 가시는 거고 그러면 논리학에 관련돼서 어쨌든 간에 그 문제들을 보면 제가 화면을 잠깐 요 화면을 켤게요.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명제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자, 명제 수준의 이야기고요. 1차적으로 아마 오늘 내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명제 수준에 대한 얘기를 지나치게 되면 드디어 논증의 차원으로 가게 되고 논증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렇죠? 이 평가라는 말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비판도 할 수 있죠. 우리가 강화, 약화, 논박, 반박, 반론 이런 것들이 다 평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치시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주로 이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서 여기 1부에까지 어떤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강화, 약화, 평가는
기본 강의 후반부에 어떤 들어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의를 수강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필수적인 논리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제라고 하는 것이 먼저 무엇이냐부터 봐야겠죠. 여러분이 302페이지 중단부에 제가 언더라인 했습니다. 그렇죠? 명제의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참 또는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동그라미 하셔야 될 것은 객관적으로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전혀 명제가 될 수 없고요. 또한 여러분이 무엇도 생각하셔야 되냐면 뭔가가 확실하게 의미가 들어있는 반어적인 의문형이 아니라 정말 아예 어떤 것을 확정하지 못하는 의문문도 모두 다 명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는 어쨌든 판단을 유보하는 듯한 어떤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걸 이런 것들은 다 명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참 또는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진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동그라미 하실 부분들은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부탁을 드리냐 하면 반드시 이미 구분된 것만 명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구분된 것들뿐만 아니라 미래에 앞으로 객관적으로입니다. 객관적으로 참 또는 거짓이 구분될 수 있는 진술은 명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게 중요한 건가요? 실제 문제를 보면 역대 기출 문제 중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단을 유보하는 문장이 나왔어요.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그 문장이 뭐였냐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뭐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표현 때문에 선생님 이거는 그러면 이것에 따르면 이게 참일 경우에 다른 거에 영향을 주고 다른 명제가 어쨌든 뭐 반박이 되고 비판이 되고 지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문장은 참과 거짓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문장은 야 그거 아니잖아. 그럼 내가 언제 모른다고 했지 내가 참이라고 이야기했어? 라고 자기를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요. 또 참이라고 밝혀지게 되면 거봐 내가 참이라고 말했잖아 라고 하면서 또 자신의 문장이 참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그렇죠, 오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와 같이 어쨌든 참과 거짓이 확정되지 않은 것들은 명제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참거짓을 배웠는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겠지만 참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합쳐서 진리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리값이 불명한 경우도 있죠. 그건 진리값은 아니고요. 진리값이 불명한 경우도 있고 참과 거짓은 진리값이라고 부른다라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약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좀 진도가 빠르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양해를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충분하게 배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안에 무려 4회 강의 다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질량의 얼음은 물보다 부피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누구라도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죠. 따라서 명제가 되지만 아마도 지금 우리의 강아지 기분은 하늘을 나는 듯 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명제라고 부여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명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논증의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논증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꽤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셔서 오셔서 그래서 뭐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자료들을 저한테 다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는 시험에 떨어지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뭐 추론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있었지만 논증의 반박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논증을 반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문제가 다음 중 논증을 반박한 것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논증을 반박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했더니 주장을 이제 반박하는 거죠라고 답변하셨어요. 그 남자분께서. 그래서 주장을 반박한다. 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주장을 반박한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거는 이제 그 문제를 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그 남자분께서는 그때마다 문제를 보면서 주장에 대한 반박을 물론 그게 맞는 건 맞죠. 근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논증에 대한 반박으로 적절한 것이 정답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것을 갖다가 정답으로 만들어지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출제자가 다 공유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이게 정답일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오답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무려 3, 4년 이상 공부하셨던 그 남자분께서는 그 기준이 정말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셔서 이만큼 가져오셨는데 정말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면에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험 문제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확인해서 자기가 느낌이 오고 필이 오는 걸 선택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뭘 골라야 될지 기준이 없으니까 시험 점수가 왜 이렇게 오래 공부해도 왜 이렇게 많이 공부해도 점수가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이유는 논증에 대해서 평가를 하든 반박을 하든 명제에 대한 문제가 나오든 진리값을 따지는 문제가 나오든 간에 그것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학문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을 이미 인지하시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이 푸는 것에 대한 연습을 하시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명제에 대한 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논증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논증이라는 틀을 알아야지 평가를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고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음 필자에 다음 글에 제시되어 있는 논증에 대한 분석으로 이해로 적절한 것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려면 논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시험지를 받아보면 논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냥 통으로 긴 글을 하나의 그냥 주장으로 뭉뚱그려서 판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역시 선택지를 보면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정답으로 선택하셔서 틀리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분이 정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논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명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논증에서는. 첫 번째는 논거라고 불리는, 죄송합니다. 논거라고 불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논지라고 불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거는 우리가 근거라고 부르는 거죠. 무엇이라는 것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근거들을 제시해서 자신의 논지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주장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논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추가적으로 하나 불러드리면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논증은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요. 추론을 언어적으로 형식화한 겁니다. 추론을 언어적으로 형식화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추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추론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음 글로부터 추론한 거 적절한 것은 읽고 부합하는 거 찾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론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 채,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신 채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일단 추론은 뭘까요? 그냥 적절하게 추리하는 거 아닌가? 적절하게. 자, 추론은 제가 불러드리면 어떤 진술들을 근거로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의 과정입니다. 어떤 진술들을 근거로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의 과정이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확실해지죠. 우리가 추론 문제가 다음 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됐을 때 우리가 일부 어떤 분께서 조합형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는 정보들을 조합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이런 문제 많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정확하게 추론이라는 것의 정의에 들어와 있거든요. 어떤 진술들을 근거로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애초에 문제를 다음 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문제를 냈다면 그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흔히 설명하는 것처럼 조합형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시나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 추론을 실제로 사고의 과정이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바로 이와 같이 논증이라고 하는 것의 틀로 우리가 글로써 문자화 시켜서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어떤 진술들을 근거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추론과 논증은 학자분들께서도 뭐 구분이 분명히 되지만 여러분이 구분하는 실익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연역 추론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연역 논증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연역 추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만큼 어쨌든 실제로 머릿속에 들어있느냐 아니면 어쨌든 활자화돼서 문자화돼서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느냐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구분하는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엄격하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이와 같은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명제들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우리가 그 앞에 페이지 다시 한번 돌아가면 화면이 자꾸 바뀐가요? 제가 자꾸 이런 실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자, 여기를 보시면 제가 마지막에 글상자에 그 앞에 이제 글상자에 이와 같은 어떤 하나의 논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성숙한 시민이라면 공분의 의원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A씨는 공분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A씨는 성숙한 시민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가 논거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두 줄의 논거는 이미 필자가 보기에는 참이라고 자기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입증된 거예요. 명제죠. 이미 참으로 입증된 명제고요. 그것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앞으로 참이라고 입증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논지에 해당되는 부분도 바로 명제라고 할 수 있죠. 명제가 논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논거라고 불리기도 하고 논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논과 논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논증에 대해서 평가해라, 논증에 대한 분석으로, 논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할 때는 여러분이 논거와 논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뭉뚱그려서 판단하시게 되면 자기가 무엇을 비판해야 되는지 목적적 타깃이 자세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꼬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만약에 정말 돈이 많다, 제가 일론 머스크 정도 돈이 많다고 생각이 되면 제가 개발하고 싶은 어떤 장치 중에 하나가, 저는 강사니까, 학원 강사니까 여러분의 어떤 시야에 안경을 하나 씌워서 여러분이 어떤 시험 문제를 모의고사 같은 거 보더라도 어느 부분에 어느 정보의 시점이, 초점이 가장 많이 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문제 푸는 과정도 볼 수 있고요. 순서가 여러분이 어떤 걸 먼저 판단을 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지도 볼 수 있고 어떤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남들이 저는 이렇게 푸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남들은 전혀 이렇게 안 푼다고요? 하면 놀라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장치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원 명제 파트에 대해서도 기본 강의에서 상당히 많이 다룬 내용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07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여기 대당사각형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 307페이지에서 일단은 여기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중요하게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첫 번째 모순관계입니다. 모순관계고요. 모순관계는 별표 5개 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예전의 전통적인 논리학에서나 아니면 근대 이후에 정초되고 있는 논리학에서나 인정될 수밖에 없는 가장 분명한 논리적 관계거든요. 그래서 출제 빈도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과거에는 모순관계를 직접 물어보는 문제가 꽤 출제됐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별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도 이것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이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비판, 반론, 반박의 문제에서. 그래서 모순관계를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출제 빈도는 별표 5개라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되지 않는 해가 거의 없다. 직간접적으로 봤을 때에. 자, 기본적으로 모순관계는 두 가지의 대상을 비교합니다. 두 가지 대상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명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개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좀 더 명제라는 개념을 폭넓게 보자면 그것이 가설의 형태도 뜰 수 있는 거고 등등등의 수많은 것들이 주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두 가지의 주장들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이 색볼펜, 색연필, 이런 게 형광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표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언더라인이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밑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명제가 동시에 모두 참이 될 수도 없고 동시에 모두 거짓도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두 명제가 동시에 모두 참이 될 수도 없고 동시에 모두 거짓도 될 수 없다라는 게 모순관계에 대한 얘기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뭐라고 간단하게 적어두시면 되냐면 앞에서 우리가 진리값 배웠잖아요. 진리값이 항상 상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리값이 항상 상반되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항상, 상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반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모순이라고 하면 당연히 상반이라 생각하시니까 상충이라 생각하시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항상이죠. 항상. 100번 중에 99번은 상충하는데 한 번만, 그걸 다 따져보니까 한 번만 딱 일치되는 경우가 있다. 선생님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하신다면 그러면 모순관계가 아닙니다. 모순관계는
100% 무조건 항상 상반되는 관계여야지 모순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와 더불어서 공부해야 될 반대 관계,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상 반대 관계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근대 이후의 논리학에서는 사실 반대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양립 불가능이라는 표현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는 상충이라는 말을 만날 수 있죠. 이 관계와 모순 관계의 어떤 관계를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그래도 전통적인 논리학에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 관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반대 관계는 마지막 문장에 어쨌든 그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역시 밑줄을 칠게요. 반대 관계는, 그렇죠? 두 명제들은 둘 다 참일 수는 없지만 둘 다 거짓일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조금 약간 다르죠. 위아래를 보시면 위에서 모순 관계는 동시에 모두 참이 될 수도 없지만 동시에 모두 거짓도 될 수 없어야 돼요. 하지만 반대 관계는 뭐라고요? 동시에 거짓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표로 구성을 해놨어요. 차이점에 대해서. 보시면 공통점부터 볼게요. 둘 다 동시에 참일 수 없다, 둘 다 동시에 참일 수 없다가 공통점이죠.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둘 다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게 모순 관계의 특징이라면 둘 다 동시에 거짓일 수 있다라는 것이 반대 관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점. 그래서 함정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상단부에 혹은 앞에 페이지 하단부에 기록해 두셔야 할 게 뭐냐면 반대 관계는 모순 관계를 찾는 문제의 함정으로 나온다라고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 관계는 모순 관계를 찾는 문제의 함정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흔히 들고 있는 예를 한번 써볼게요. 이게 제가 천천히 열고 있는 이유가 한 번에 확 열면 화면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자, 일단은 그러면 두 가지 개념일 수도 있고 진술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개념이거나 진술이거나 뭐 가설이거나 주장이거나 다 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자주 들고 있는 예가 이거죠. 자, 남과 여가 있습니다. 저기에 사람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사람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사람의 성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여러분들은 2000년대생이면 3번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거나 4번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남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모순 관계일지 반대 관계일지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흑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흑백이라는 개념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은 모순 관계일까요? 반대 관계일까요? 시간은 정확하게 30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개념을 모두 다 명백하게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다 됐고요. 같이 해볼게요. 우리는 이런 문제, 논리적 관계를 판단하는 문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관입니다. 이건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설명을 위한 거니까. 직관을 쓰게 되는데 직관에 대한 어쨌든 정확도는 사람마다 정말 천양지차입니다. 어떤 분들은 굳이 이와 같이 두꺼운 논리학 교재를 갖다 공부하지 않아도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논리적 사고만으로도 충분한 어떤 정확도를 가진 판단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직관을 가지고 적용했을 때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지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논리학은 모든 분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애초에 잘 하고 계시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효율이라는 문제 때문에 직관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점수는 사실상 요지부동일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만약에 직관으로 판단이 잘 안 된다면 그때는 하셔야 될 것이 빠르게 눈과 손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럼 저기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먼저 남자라고 해볼게요. 그 사람이 결국 남자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여자가 아니겠죠. 제가 동그라미 친 거는 기준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T일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여자다라는 진술은 거짓으로 밝혀질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럼 그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고 밝혀졌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자겠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에 대한 성별은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가지고 계신 개별적인 어떤 젠더에 대한 생각은 다르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주민등록 상에 부여를 할 때는 1, 2번 혹은 3, 4번으로 부여가 되고 그렇죠? 물론 XXY 유전자도 있고 XYY 유전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 개념만 보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여자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여자라고 밝혀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남자가 아닐 것이고 그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고 밝혀졌다면 당연히 남자일 겁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개념을 보면 동시에 참인 경우도 없었고요. 남자이면서 여자인 경우도 없었고 또한 동시에 거짓,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게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경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렇죠? 항상 그렇죠? 진리값이 상반되죠. 그래서 모순 관계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모순에 들어가죠. 근데 일견 보면 흑백은 상당히 어쨌든 그럴 것 같은데라는 생각에 가까울 수 있거든요. 왜냐? 어떤 색깔이 검은색이라고 해볼게요. 단색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합된 색이라든지 뭐 스트레이프 무늬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자, 어떤 것이 검은색이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백색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검은색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 색깔은 검은색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스무고개 한다. 그렇죠? 요즘에도 스무고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검은색이 아니다라고 밝혀졌다면 그러면 반드시 백색일까요? 물론 백색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색깔이 흑백밖에 없나요? 그렇죠? 초록색, 노란색, 보라색, 빨강색 굉장히 많죠. 그래서 백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진위가 불확정적이라서 uncertain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괄호할 거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 마지막까지 하고 또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이번에 그 색깔이 하얀색으로 밝혀졌어요. 하얀색으로 밝혀지면 당연히 검은색은 아니겠죠. 하지만 하얀색이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검은색이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얀색이 아닙니다 했을 때 핫핑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좀 앞에 있는 남녀의 개념과 다르죠. 그리고 제가 다른 색깔을 표시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좀 보여드리면 위에서는 항상 상반됐죠. 근데 여기는 둘 다 참인 경우는 없어요. TF, FT, FF, FT, FT, FF니까 둘 다 참인 경우는 없는 거 맞고요. 근데 둘 다 거짓인 경우가 있었죠. 거짓일 수 있어요. 둘 다 거짓일 수 있죠. 여기에도 제가 쓰지 않았지만 TF가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거짓인 경우가 있죠. 둘 다 거짓인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그렇죠? 초록색일 경우. 정답이 초록색이다 라고 했을 때는 검은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거짓이고 백색도 거짓이잖아요. 정답이 빨간색이다. 마찬가지죠. 둘 다 거짓인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모순 관계가 아니라 반대 관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혼동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모순 관계, 반대 관계 판단하실 때는 한쪽이 F일 때 나머지가 필연적으로 참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만 하세요. 지금 네모로 표시한 부분 있죠. 하나가 참일 때 나머지 하나가 거짓이냐면 판단하시고 이쪽 방향으로 해보고 이쪽 방향으로 해보고 두 가지만 해본 다음에 모순이네. 이쪽 방향으로 해보고 이쪽 방향으로 해보고 모순이네. 이거 두 가지만 하시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함정으로 반대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는 엄격히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오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 관계는 최근의 문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현대 논리학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만나게 되는 개념 뭐냐? 모순은 당연히 나오고요. 모순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통부터 현대까지 다 인정되고 있는 분명한 개념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게 뭐냐? 바로 양립 불가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양립 불가능에 앞서서 양립 가능도 얘기할 수 있겠죠. 양립 가능, 그냥 양립 가능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준비하실 때 애매모호하게 준비하시면요. 당연히 현장에서도 애매모호하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는 양치기, 어떤 뭐 자료석 같은 경우는 양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양치기로 분명히 해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해두지 않고 그냥 운이 좋아서 이거는 그래도 정답이 너무 분명해서 맞춰서 모의고사 봤더니 정답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실력 충분한가 보다라고 오해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에서는 오히려 그 실력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거거든요. 양립 가능은 뭐냐? 일단 두 가지 대상이 있겠죠. 두 대상이 동시에 참일 수 있다가 됩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은 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가능성만 있으면 돼요. 둘 다 동시에 반드시 참일 필요 없어요. 양립 가능의 입장에서는 둘 다 동시에 반드시 서로가 참여해야 되는 뜻이 아니라 참여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들어가냐 하면 아예 무관한 관계도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친구가 지금 추석 명절이라서 그렇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해서 친구가 땅을 치면서 야, 이나우가 강의를 하고 있다고 난 가족이랑 있으면 안 돼.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연적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관한 관계에 무관한 관계도 여기 포함된다라는 거죠. 양립 가능에는 그래서 둘 다 그냥 동시에 참여일 수 있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반드시 항상 참여일 필요 없다 말씀드렸죠. 둘 다 동시에 참여일 수 있는 경우가 하나만 있어도 양립 가능은 되죠. 자, 그다음에 그럼 양립 불가능은 뭐냐? 양립 불가능은 시험 문제에 나온 거에 따르면 상충이라는 말로 바꿔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뭐 두 가지 진술도 있고 두 가지 개념이 다 될 수 있으니까 두 대상 쓸게요. 두 대상이 동시에 참여될 수는 없는 관계입니다. 절대적으로 100% 동시에 참여되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양립 불가능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두 대상은 동시에 참여될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환원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적고 나서요. 앞에서 우리가 모순 관계에 대해서 또는 반대 관계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모순 관계도 두 진술이 두 명제가 동시에 참여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고요. 반대 관계도 두 진술이 동시에 참여될 수는 없지만이라는 표현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립 불가능에 관련해서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는 모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쓰는 게 적절하지 않아 보이지만 굳이 쓴다면 양립 불가능이라는 개념이 큰 상태에서 거기에 여기서는 두 대상이 동시에 참여할 수만 없으면 되죠. 그 중에 일부는 모순이라는 이름의 집합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반대라는 이름의 집합에 포함이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립 불가능의 큰 집합을 구성하고 그래서 모순과 반대는 이와 같이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양립 불가능한 것 중에 모순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남과 여와 흑백 있었죠. 두 가지 사례가 나왔습니다. 남녀 흑백 모두 양립 불가능한 거 맞죠? 그렇죠? 두 가지 어떤 경우에도 그렇죠? 동시에 참여되는 경우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두 가지는 양립 불가능한 거 맞죠? 다만 얘는 모순 관계고 얘는 반대 관계인 거죠. 양립 가능이 되려면 둘 다 참인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양립 가능이 없잖아요. 전혀 둘 다 참인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FT, FF였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둘 다 참인 경우는 없으므로 둘 다
양립 가능한 경우는 없고 따라서 양립 불가능이라 진단할 수 있겠고 다만 둘 다 거짓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거 쉽잖아 정도가 되실까 봐 그럼 어려운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를 있게 조절해 볼게요. 여기에 모인 사람은 모두 우리 반 학생이다라는 문장이 있고요. 모두가 다 우리 반 학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모인 사람은 모두 우리 반 학생이다. 여기에 모인 사람은 모두 우리 반 학생이 아니다. 라는 두 문장이 있을 때 이 두 문장의 관계는 모순 관계일까요? 아니면 모순 관계는 아닌 양립 불가능 관계일까요? 이거 직관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잘 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잘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손과 눈이 바빠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직관으로 모두 우리 반 학생이다. 모두 우리 반 학생이 아니니까 얘는 모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 두 가지는 동시에 거짓일 수 있잖아요.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죠. 따라서 뭐냐? 양립 불가능은 맞아요. 모두 우리 반 학생에서 모두 우리 반 학생이 아닌 경우는 불가능. 그러니까 양립 불가능은 맞는데 모순 관계가 아닌 양립 불가능의 관계가 되죠. 그럼 어떤 경우가 그런데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집합입니다. 먼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집합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 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만큼 모여 있고 나머지는 우리 반이 아니라고 해볼게요. 그럼 뭐죠? 일단 첫 번째, 여기에 모인 사람은 모두 우리 반 학생은 아니죠. 우리 반 아닌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 그럼 여기에 모인 사람은 모두 우리 반 학생이 아닙니까? 아니, 우리 반 학생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즉 모순 관계에는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두 가지가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모순 관계가 아닌 거죠. 단순한 양립 불가능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현장에서 여러분이 현재 2022년도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이거 판단하는데 1초가 넘어간다? 그럼 벌써 경쟁자한테 뒤처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판단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옆에서 이미 자연스럽게 해결 끝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거나 이것을 활용해서 다르게 어떤 또 작업이 진행돼서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논리학의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이런 거 보자마자 뭐야 이거 모순도 아니고 바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312페이지로 갑니다. 그렇죠? 교재가 이제 중간에 제가 발췌해서 만든 교재라서 페이지가 벌써 312페이지야 이러시겠지만 312페이지 맞고요. 자 312페이지 문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일단 제외하고요. 3번은 나중에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3번은 제외하고 1번, 2번, 4번, 5번에 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1분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다 됐고요. 먼저 첫 번째, 3번은 제외했습니다. 첫 번째, 세로 부임한 구청장의 키는 적어도 180cm는 된다라는 얘기는 180cm 이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 커봤자 180cm는 못 된다면 커봤자 못 된다잖아요. 180cm 미만입니다. 그렇죠? 구청장의 키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완전히 평면에 가까운 선분으로 존재하거나 면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의 상상력은 그래도 굉장히 어쨌든 넓은 편이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180cm 이상인가 미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바로 이거 모순이네 라고 판단하고 넘어가신 분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순 판단이 안 되신다면 손이 바쁘게 움직여야 되죠. T일 때 그가 만약 180cm 이상이라면 당연히 미만은 아니겠죠. 자, 그가 180cm 이상이 아니라면 그러면 당연히 미만이란 뜻이죠. 키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자, 아래도 마찬가지죠. 미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은 이상이 아닐 것이고 미만이 아니다라는 뜻은 당연히 180cm 이상일 것이다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관계는 반드시 동시에 참이 되는 경우도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모순 관계죠. 이거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30명에 대한 문제도 똑같기 때문에 제가 중복 해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5번 선택지에서도 30명 이상이다, 30명 미만이다. 두 가지는 모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해설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우리 2번. 모양은 동그랗다, 모양은 동그랗지 않다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동그랗다. 제가 좀 화면을 쓸까요? 여러분들 2번을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 명제는 동그랗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명제는 동그랗지는 않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거 다 상상해도 돼요. 뭐 세모, 네모, 마름모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아니면 정말 난잡한 모양의 어쨌든 뭐 그런 모양일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명제는 이 물건은 동그란 모양이다. 동그랗지 않다가 됩니다. 자, 이 물건이 동그랗다고 해볼게요. 동그랗다면 당연히 동그랗지 않다는 말은 거짓이죠. 그런데 동그랗다가 거짓이 무슨 뜻일까요? 동그랗다가 거짓이면. 동그랗다가 거짓이라는 말은 최소한 동그란 모양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그랗지 않은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게 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랗지 않다가 참이면 당연히 동그란 모양은 아닐 테니까 F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동그랗지 않다가 거짓인 경우는 어떨까요? 동그랗지 않다가 거짓이에요. 동그랗지 않다가 거짓이면 동그란 모양이어야지 이게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동그랗지 않다라는 문장이잖아요. 동그랗지 않다라는 문장이 거짓이라는 얘기는 그것이 동그랄 때만 이게 거짓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참이 되죠. 그래서 둘을 살펴보면 모순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판단하시는데 2022년 기준으로 1초 정도면 충분히 판단이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시간을 쓰고 있으면 이미 그다음부터는 모르겠다. 감각으로 거의 때려 푸는 정도의 수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경쟁자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2번도 모순 관계가 되고요. 4번이 바로 반대 관계가 우리 배운 거에 따르면 반대 관계가 되는 거고 요즘에 어떤 그런 출제 경향을 보면 모순 관계가 아닌 양립 불가능 관계가 되죠. 모순 관계가 아닌 양립 불가능 관계. 왜냐하면 둘 다 거짓일 수 있잖아요. 유치원생의 집합을 생각해 볼게요. 이게 유치원생의 집합입니다. 모순 관계는 둘 다 거짓인 경우가 상상조차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유치원생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부는 노랑 모자를 썼고 다른 아이들은 파랑 모자를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명제도 거짓이죠. 모두 노랑 모자를 썼다고 했는데 파랑 모자를 쓴 아이들이 있으니까. 두 번째 명제, 거기에 아무도 노란 모자를 쓰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노란 모자를 쓰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각이 가능하고 따라서 그 경우에 따라서 4번은 모두 다 거짓이 되는 거죠. 파란 모자가 어디 있는데요? 파란 모자를 제가 넣은 거는 본문에 없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노란 모자가 아닌 모자를 쓴 학생들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있고
그것을 이러한 어떤 집합을 갖다가 구성을 해보면 4번은 모두 다 거짓이 되는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순관계가 아닌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순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을 해봤고요.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가면 명제들 사이에는 일정한 논리적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이거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명제들의 쌍은 기억 하나의 명제 1번이 참이면 다른 명제 2번은 반드시 참이 된다. 옆에다가 함축이라고 적어두세요. 이것도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왔던 표현이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함축은 포함이 아니에요. 가끔 이 포함으로 헷갈리시는 분이 계신데 포함하고 아예 범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예 포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되는 논리적 위상과 함축은 아예 관계가 없어요. 다른 관계입니다. 자, 함축은 무슨 뜻이냐? A가 B를 함축한다 라는 뜻은요. 이것은 A가 참일 경우 B는 B는 반드시 참이답니다. 이때 A가 B를 함축한다고 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100% 항상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렇죠. 함축이라는 말을 쓰려면 100% 참이어야만 합니다. 100% 참. 그렇죠? 이거 포함이랑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혼동 옵니다. 이 자체로 그냥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저도 오늘 첫날이라서 여러분하고 약간 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4회 강의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막 강의만 주야장천 계속 진행하고 뭐 왜 이래? 이렇게 이 사람 왜 이렇게 급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이 강의가 한 8회 정도만 돼도 그러면 여러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럴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강의가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제가 여러분의 복습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오후 강의 듣고 나서 힘들어 6시간 강의 들었더니 너무 힘들어 집에 쉬어야지 처음 이 강의를 듣는다 논리학을 처음 공부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을 제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저녁에 이게 5시에 강의 끝나면 식사하시면 7시 되겠죠. 좀 쉬고 나면 7시부터 최소한 2-3시간 복습이 필요합니다. 왜냐? 내일은 여기에서 오늘 배웠던 걸 총동원해서 훨씬 더 어려운 문제 풀거든요. 오늘 배운 게 어쨌든 여러분이 정리가 안 되시면 내일은 아마 환불할까? 이거 왜 들었지? 이런 생각 바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 시간 어차피 추석 명절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쓰기로 생각을 하셨으니까 제가 저녁 시간까지 뺏을게요. 처음 듣는 분들은 꼭 저녁에 2-3시간의 복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기억. 하나의 명제 1번이 참이면 다른 명제에는 반드시 참이 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1번 명제가 2번 명제를 함축하는 경우를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1번 명제가 2번 명제를 함축하는 경우를 찾아봐라.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니은 보면 하나의 명제 1번이 참이면 다른 명제 2번이 반드시 거짓이 되고 이제 1번 명제가 거짓이 됐더니 다른 명제는 반드시죠. 반드시가 다 들어갑니다. 반드시 참이 된다라는 경우죠. 이 경우는 뭐냐? 모순관계죠. 따라서 기억에서는 함축의 관계에 해당하는 명제들을 찾아라. 니은에서는 모순관계에 해당되는 명제들을 찾아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 20초 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당시에는 4번을 많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우리 판단하는 부터 연습을 해야 되니까 기억. 폐암 환자들 중에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 중 누구도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첫 번째 명제는. 두 번째, 상당수의 폐암 환자들은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며 그 중에는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온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명제가 참일 때 두 번째 명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려면 서로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한 것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명제에 가족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만 사실 두 번째 명제에 대한 가족에 대한 얘기는 없으므로 가족에 대한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참이든 거짓이든 두 번째 명제에 참 거짓에 영향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폐암 환자라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에서 우리 폐암 환자들 중에는의 동그라미 해볼게요. 중에는. 두 번째 명제에서는 상당수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그라미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전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폐암 환자들 중에는 또는 상당수의라고 하는 것은 전체는 아니에요. 이 두 가지의 명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립 가능이죠. 그렇죠? 폐암 환자들의 집합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죠. 폐암 환자들의 집합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정말 적은 수지만 비흡연을 흡연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폐암 환자 중에 상당수는 이미 흡연을 한 사람들이에요. 30년 넘는 것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명제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하나의 벤 다이어그램에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그려졌죠. 폐암 환자들 중에는 흡연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상당수의 폐암 환자는 흡연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따라서 동시에 참일 수 있죠. 폐암 환자들 중에 일부는 흡연을 하지 않은 사람이고 일부는 애연가들이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동시에 참일 수 있으므로 양립 가능이 됩니다. 니은은 우리가 뭐 천체 물리학 같은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두 가지 좀 사실상 보면 우리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순수하게 언어 논리로 푸는 사람들이잖아요. 문장을 보면 따라서 이거는 내용상 우리는 무관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 그래서 양립 가능이 됩니다. 디귿에서 육식성이며라는 첫 번째 명제가 첫 번째 명제 육식성이며라는 말이 들어있긴 하지만 사실 첫 번째 명제가 참이면 두 번째 명제는 반드시 참이죠. 모든 고양이의 혀에 가시돌기가 돋아 있다면 페르시안 고양이는 반드시 가시돌기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명제 참일 때 두 번째 명제가 반드시 참이므로 함축이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참이니까요. 그렇죠? 제가 썼듯이 동시에 참이 된다 정도면 우리가 기억과 니은에서 봤지만 동시에 참이 될 수 있다 정도면 양립 가능이라 설명할 텐데 디귿은 첫 번째 명제가 참일 때 두 번째 명제가 반드시 참이므로 따라서 이것은 함축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리을이 이제 핵심이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신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냥 정리를 해서 뚫을 수 있다 없다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체를 보호한다라는 건 약간 다른 표현이긴 했지만 제가 여러분이 명쾌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M9은 방탄조끼 M9은 뚫리지 않는다. 어떠한 소총의 탄환에도 뚫리지 않는다라고 적어볼게요. 자, SSG-67는 모든 방탄조끼를 뚫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명제를 놓고 그렇죠? 보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명제 참여를 해볼게요. M9이 어떤 소총의 탄환에도 뚫리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SSG도 못 뚫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방탄조끼를 뚫어낸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항상 이쪽이 이런 건 잘 판단하세요. 또는 이것도 잘 판단하시거든요. SSG-67이 모든 것을 뚫어낸다라는 게 참이면 M9이 뚫리지 않는다, 신체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말도 거짓말이라는 거 참 판단을 잘 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건 어디냐? 요게 F일 때입니다. 요게 F일 때 나머지의 진리값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M9이 뚫리지 않는단 말이 거짓말이 됐어요. 그러면 M9이 뚫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M9이 뚫리지 않는단 말이 거짓말이 됐다는 얘기는 M9이 뚫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 뚫렸다라는 것이 SSG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SSG일 수도 있어요. SSG가 M9을 뚫은 걸 수도 있죠. 하지만 SSG는 여전히 못 뚫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AK의 소총이 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뭐가 되느냐? uncertain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보시면 SSG가 드디어 모든 방탄조끼를 뚫는다라는 것이 거짓말로 밝혀졌어요. SSG가 모든 방탄조끼를 뚫어낸다라는 게 거짓말로 밝혀졌다는 것은 뚫지 못하는 방탄조끼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M9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가 uncertain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uncertain이라는 말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둘 다 거짓이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죠. 그렇죠? 제가 FF의 경우가 존재한다면 그 경우는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의 경우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모순 관계가 아닌 거죠. 위에 마지막 경우 FU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뭐 춘추전국 시대의 어떤 그런 고사들을 재미있게 어떤 읽어보셨던 분들 중에서는 모순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모는 창모라는 것이고요. 순은 방패 순자입니다. 모순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에 그러니까 거대하게 통일했던 송나라 제국이 아니라 원래 이제 각 지방에 존재했던 제국의 명이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지방의 제국이 확장돼서 그걸 근거로 한 어떤 세력들이 확장을 해서 송나라를 건국하게 됐지만 송나라 시대는 아니고요. 송나라에 어쨌든 그 무기 장수가 있었어요. 무기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가 이제 관객들을 모아두고 자, 이 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이라고 말하면서 이 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어떤 방패도 다 뚫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죠. 야, 대단하구나라고 이제 관객들이 박수를 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패를 들어 보이면서 자, 이 방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상에 그 어떤 창도 뚫어낼 수 없는 그런 방패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관객 중에 한 명 일어나서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명히 그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웃음거리가 됐다라는 고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거랑 너무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일본 사람이 이제 번역을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학문을 중국에서는 중국 입장에서 번역을 하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패러독스라는 말을 번역해서 올 때, 야, 이거 동양에서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번역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로 번역을 해야 되지?라고 해서 모순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모순으로 번역했는데 놀랍게도 모순은 모순 관계가 아니에요. 그게 함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출제자는 아싸 이거 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모순의 고사를 활용해서 문제를 내면서 그것이 모순 관계가 아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리을은 따라서 모순 관계가 아니고요. 미음은 모순이죠. 자, 읽어보세요. 유비듐이라는 광물은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결국 정리해보면 이 뜻입니다. 모든 유비듐은 붉은색에다가 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는 거 다 생략하고요. 필기의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유비듐 중에는 붉은색이 아닌 것도 있다. 어떤 유비듐은 붉은색이 아니다죠. 자, 이 두 가지의 명제는 자, 해보시면 모든 유비듐이 붉은색이에요. 그럼 어떤 유비듐은 붉은색이 아니란 말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모든 유비듐이 붉은색이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그럼 뭐죠? 붉은색이 아닌 유비듐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게 거짓말이 됐다는 얘기에 따라서 참이 되는 거고요. 붉은색이 아닌 유비듐이 있다면 당연히 모든 유비듐이 붉은색이란 말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힘들죠. 어떤 유비듐이 붉은색이 아니다가 거짓말 해볼게요. 만약에 전 세계 유비듐 중에 하나라도 붉은색이 아닌 게 있으면 이게 참입니다. 그렇죠? 이게 거짓말이 되었다는 것은 다 붉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모순 관계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초기에 초창기에 항상 이런 질문을 받는데 우리가 여기 교재 한 중반 정도까지는 정말 옛날 문제가 많습니다. 선생님 이거 2010년 문제인데 이거 너무 옛날 문제인데 저는 지금 2023년 대비 강의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자꾸 푸는 문제들이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런 문제고 최고 문제는 대체 언제 풀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최고 문제는 기초적인 논리적 지식만으로 문제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제 문제를 풀 만한 게 없어요. 이미 그렇게 내봤더니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쭉 냈거든요. 2010년 하더라도 이런 문제만 내더라도 우수수 정답률 그냥 완전 무너지고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라는 얘기가 2010년도에 있었어요. 2023년 이 정도 문제 냈잖아요. 뭐야 우리 무시하는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토익 시험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처음 회사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지금 토익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쉬웠습니다.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LC의 비중도 엄청 늘었고 풀어보니까 진짜 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오답을 소거해야지 정답으로 가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때는 정답이 딱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든 딱 도입되면 처음에는 파해법도 없고 공부도 어떤 공부하는 시간 자체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문제만 내더라도 많은 분들이 충분하게 합격자, 불합격자를 가를 수 있는 변별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정도 문제 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초고요. 모순 관계에 대한 이해는 문제 내면 안 됩니다. 다 알기 때문에. 그건 기초고 거기다 더 응용, 더 장치 더 만들고 함정 더 플러스 시키고 글도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서 문제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풀고 있는 예제 문제가 옛날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 문제로 하면 이 모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장치도 얘기하면서 논증의 얘기도 섞여 있고 평가 얘기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석적으로 하나씩 보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많은 기출문제 공부하시는 분들 그냥 2022년부터 그냥 풀고 틀렸어. 하다 보면 논리 어렵네. 포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자, 317페이지에 316페이지는 여러분에게 예제로 드릴 거예요. 오늘 복습하실 때 한번 풀어보시고 317페이지의 표를 보면 모든 우리 반 학생은 조회에 참석했다라는 첫 번째 명제와 어떤 우리 반 학생은 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두 번째 명제와 우리 반 학생이 바꾼 이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 반 학생 바꾸는 딱 제가 맞다고 할게요. 가정을. 바꾼이 우리 반 학생은 확실합니다. 우리 반 학생이 바꾸는 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거기에 보면 옆에 빈칸에 TF, TF, TF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명제가 참일 때 나머지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또는 uncertain인지 불확실인지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첫 번째 보면 모든 우리 반 학생이 조회에 참석했다가 참일 때 나머지 2번, 3번 명제가 어떻게 되는지 채워보세요. 밑에 정답이 있지만 정답과 상관없이 여러분 스스로 채우셔야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우리 반 학생이 조회에 참석했어요. 참이라고 해볼게요. 모든 우리 반 학생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조회에 참석했어요. 그러면 우리 반 학생 중에 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학생이 있다는 거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의 박군이 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말도 거짓말이 되죠. 왜냐면 모두 참석했으니까. 그렇죠? 제가 왜 이걸 하는 거냐면 당연히 논리적 관계에 대한 연습도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명제를 같은 명제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우리 반은 조에 참석했다라는 명제와 우리 반의 박군도 역시 우리 반의 부분이죠. 두 명제가 같은 것으로 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점도 같이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자, 모든 우리 반은 조에 참석했다는 말이 거짓말이 됐어요. 그러면 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적어도 한 명은 있으니까 이건 참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박군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짓말이라고 알고 있는 것뿐이지 그 빠진 사람이 박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uncertain이 되죠. 방금 보셨던 것처럼 두 명제가 같다면 진리값이 같게 나와야 되는데 진리값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명제는 2번과 3번 명제는 분명히 다르죠.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냐? 여기에는 2번 명제는 불특정의 명제거든요. 불특정의 명제지만 아래 명제는 딱 특정돼 있죠. 뭐 특징이란 말로 쓰기도 합니다. 책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특정의 어쨌든 박군을 얘기하는 거라서 두 명제는 다른 거죠. 자, 그다음 해볼게요. 어떤 우리 반은 조에 참석하지, 우리 반 학생 중에 한 명이 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참이니까 당연히 거짓말이 될 건데 문제는 그게 우리 반에 빠졌던 그 사람이 박군인지 아닌지 확정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uncertain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우리 반은 조에 참석하지 않았단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 이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떤 우리 반에 조에 참석하지 않았다가 거짓말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한 명이라도 참석하지 않았다면 이게 참이 되겠죠. 한 명이라도 참석하지 않으면 어떤 우리 반은 조에 참석하지 않았단 말이 되니까 참이 되거든요. 이 말이 거짓말이 됐다는 것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석했을 때에만 거짓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은 참이 되고요. 모두 참석했기 때문에 박군 참석하지 않았단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반의 박군이 조에 참석하지 않았단 말이 참이면 한 명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참이 되고 모두 참석했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죠. 이렇게 채울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제일 어렵거든요. 우리 반의 박군이 조에 참석하지 않았단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박군은 참석했다는 거죠. 박군은 참석했지만 다른 학생들이 다 참석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두 명제는 모두 다 uncertain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채울 수 있겠습니다. 처음이신 분들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좌절하시거나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복습을 할 때 그냥 이거 표를 암기한다 이건 아무 의미도 없고요. 이 표가 나올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고 스스로 각 명제들의 진리값의 관계가 판단이 되는지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정말 우리가 다른 의미를 쓰지만 1초 컷이 되도록 정말 보자마자 이거 두 가지 참 이거 저 가지 거짓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애를 써서 한참 생각해서 우리 반이 모두 이렇게 돼버리면 현장에서 모르겠다 다음 문제 이렇게 되거든요. 정말 시간이 압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1초 만에 이건 뭐 양립 불가능 맞는데 모순 관계 아니고 일단 언서튼이고 라고 하실 수 있는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318페이지 넘어갈 거고요. 합성 명제 넘어갑니다. 그렇죠? 뭐 책에 따라서는 복합 명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사실 뭐 관계만 얘기했죠. 모순 관계, 반대 관계 뭐 이 정도만 하고 넘어왔습니다. 함축만 배웠네요. 그렇죠? 함축, 모순, 반대. 반대도 요즘에 잘 안 쓰니까 양립 불가능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앞에 페이지에서 제가 챕터의 원래 어떤 주요 지점은 바로 원래 정원 명제라는 것의 핵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원 명제보다 더 어쨌든 언급하고 싶었던 것은 예전에는 단순 명제였습니다. 단순 명제. 단순 명제는 뭐냐 하면 주어 명사와 수어 명사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주어 명사와 수어 명사가 하나 있는 게 단순 명제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단순 정원 명제 형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단순 정원 명제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에는 존재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시절입니다. 전통적인 어떤 그런 철학을 보면 그렇죠?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란 이렇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 다음에 뭐 우주란, 뭐 기란, 이란, 신이란 이렇게 해서 어떤 대상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전통적인 철학이자 또한 그것을 기반하고 발전한 게 전통적인 논리학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면요. 물리학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사건의 철학이죠.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학으로 발전하면서 굉장히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시험에 이번 준비하시는 이 시험에 합격하신다면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쁘고 그 다음에 공직자의 길로 접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쨌든 뭐 공직자의 길이 합격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남대로 또 고민할 것들이 생길 것이고 또 힘든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뭐 참고로 꼰대로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물론 일 때문에 일이 많아서 힘든 것도 당연합니다. 일이 많아서 힘든 것도 당연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에 치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가치관이 다 다르고 그렇죠? 심지어는 뭐 MBTI가 요즘에 유행인데 사실 MBTI도 그렇죠? 저는 인프피거든요. 저는 인프피인데 제 와이프도 인프피예요. 인프피끼리 만난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프피라고 가치관이 똑같지 않습니다.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열 몇 개의 어떤 것으로 사람을 구분한다라는 것 자체는 편리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똑같은 엠프제를 만났다. 엠프피를 만났다. 그렇죠? 이게 했을 때 여러분 똑같다고 느낍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러분이 합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쨌든 기쁘다, 뭐 행복하다, 공직자의 길로 있다 이렇게 행복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고난이 또 올 거거든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어쨌든 청사진입니다. 이게 좀 꼰대로서의 말이어서 좀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왜 공직자의 길을 공무원으로서의 길을 가려고 했지라고 하는 처음의 뜻을 계속 생각하시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이었다면 근데 아니 그냥 나 주위에서 공무원 좋다고 하니까 그냥 할 것도 딱히 없고 그냥 뭐 공무원이나 하려고요.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분명히 그런 파고가 왔을 때 나 이거 때려칠까? 이 생각밖에 안 들죠. 자기가 해야 되는 어쨌든 그런 어떤 사명감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말고도 할 게 없겠냐? 그냥 그만두자 그만둬.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가 안 되는 날이 있으면 저는 회사 생활에 청사진을 그리지 못했는데 회사를 그만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날에 있으면 내가 왜 공무원을 하려고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분명히 사람에 치이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일 많아서 치이는 것도 당연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정권이 바뀌면 여러분에게 이거 해라라고 갑자기 뭐 어쨌든 방침이나 지침이 또 바뀌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허겁지겁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할 겁니다. 특히 고위공직자가 되실 분들은 더 그럴 거고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압박감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치까지 해야 돼요. 나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그래서 힘들긴 할 텐데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합격한다고 해서 존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합격했다고 해서 나 드디어 어벤져스가 되는 거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자기가 나 헐크로스의 능력을 갖추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정말 합격했다 그냥 모니터에 반짝 나 합격 내 수험번호 들어있다 라고 확인했을 뿐이고 그리고 환호하면서 굉장히 기쁘겠지만 사실상 존재로 보면 그냥 모니터의 에너지가 살짝 반짝한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사건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나우라는 사람도 사건이거든요. 존재가 아니라. 물리학을 여기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이게 약간 제가 어폐가 있지만 제 마음대로 좀 왜곡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거 그냥 물질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C는 광속이고. 그러면 놀랍지 않으세요? 에너지하고 물질이 서로 환원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에너지는 에너지고 기운은 기운이고 그냥 물질은 물질이잖아가 아니라 에너지가 됐다가 물질이 됐다가 에너지가 됐다가 물질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 이나우라는 것도 우연하게 전 우주에 있던 물질 중에 일부가 그냥 우연하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과 법칙에 따라서 이나우라고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다시 물질이 흩어지면서 에너지로 바뀔 거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이나우라는 사람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저를 존재로 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게 존재가 아니라 우주 전체 역사를 보면 그냥 잠깐 물질이 살짝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사건이 생긴 다음에 또 그것이 다시 에너지로 바뀌는 어떤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최근에는 명제를 다룰 때 합성 명제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왜냐? 이게 사건의 철학을 훨씬 더 잘 담아주거든요. 옛날에는 단순 정원 명제 형태를 가지고 존재에 대한 얘기만 했다면 최근에는 합성 명제 형태로 해서 최근까지는 아니죠. 근대 이후에는 합성 명제 형태를 통해서 훨씬 더 사건의 철학을 잘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합성 명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거기에 기호가 나오잖아요. 기호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호를 4가지만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뭐 여기서 대학교의 과정에서 수로 논리 공부하신 분들이야 당연히 기호가 훨씬 많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상 뭐 어쨌든 뭐 강의를 팔아서 먹고 사는 강사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연구가 아니라서 최소한 그냥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정도의 수준의 논리학만 하는 거거든요. 뭐 제가 어떤 목표를 뭐 어떤 학문적인 업적을 달성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이 4가지의 기호만 사용할 겁니다. 물론 기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부가 가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료 해석에서도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분수 다 따져야 되는데 굳이 언어에서 굳이 이 기호를 써야 되느냐? 기호 안 써도 되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만 기호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긴 문장을 그냥 문장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들 기호 많이 쓰시잖아요. 제가 기본 강의 때 들었던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지금 뭐해? 라고 톡이 왔습니다. 답이 친구가 바쁜데 이렇게 왔어요. 마침표까지 찍어볼게요. 그럼 이거 어떤 느낌이죠? 왜 이러지? 뭐 나한테 뭐 혹시 뭐 내가 뭐 잘못했나 이 친구한테? 그냥 지금 뭐해라고 나는 되게 기분 좋게 보낸 건데 바쁜데 이렇게 읽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감정이 안 읽히니까 되게 그냥 그래 열심히 일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뭐 이런 걸 붙였다.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죠? 콜론 하나 넣고 이거 한 거거든요. 괄호 하나 넣었을 뿐인데 이거 자체만 넣어도 아니면 이거 넣을게요. 그렇죠? 이거밖에 안 했거든요. 완전 달라지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호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나 기분 안 나빠. 한 문장 다 써줘야 돼요. 나 기분 안 나빠. 나 정색한 거 아니야. 이런 거 다 써줘야 되잖아요. 할 때마다. 모든 문장에 대해서 엄마 나 기분 안 나빠. 나 기분 좋아. 괜찮아. 이런 거 다 써줘야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귀찮아지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이렇게 기호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논리학에서도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기호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글을 갖다가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이 4가지의 기호는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요. 물론 책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이 논리학 책을 시중에서 구해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대학교에서 수업 들으면서 논리학 개론 같은 거 들으시면 분명히 교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 출판부에서 만든 교재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보니까 성균관대학교도 교재 참 괜찮은 게 있는 것 같고 경북대학교도 교재 괜찮은 게 있는 것 같고 그런 교재를 공부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로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호는 자의적이기 때문에 뭐 수학협회가 있는 것처럼 전 세계의 학자들이 모여서 기호를 만든 게 아니라서 자의적이기 때문에 저는 필기의 용이성을 가지고 기호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기호는 부정의 기호입니다. 부정의 기호는 당연히 낫의 의미죠. 기호는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기호를 쓰겠습니다. 이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부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다와 없다가 완벽하게 발음상으로 구분됐죠. 아니다, 없다는 표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참 이걸 하나의 기호로 쓰는 게 이상하거든요. 이게 서양의 개념에서 온 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 논리학이 만들어졌다면 이 기호는 별도로 썼을 거예요. 아니다와 없다는. 근데 서양에서는 그렇죠. 비동사 not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는 부재하는 의미를 쓸 수 있고 또는 부정의 의미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철학과에서 철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서양의 어쨌든 고대 철학의 주요 논쟁 중에 하나가 신학과 관련해서
이게 부정의 의미인지 부재의 의미인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이야기를 해석할 때 논쟁이 되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좀 어떤 언어적인 수준에서 미분화된 거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우리는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다 이 기호로 표현하겠습니다. 부정이든 부재든. 두 번째 기호는요. 연원 기호고요. 연원 기호는 and의 의미를 갖습니다. 요거는 책에 따라서는 뭐 가운데 점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가운데 점을 썼더니 잘 안 보이더라고요. 칠판에 이렇게 가운데 점 딱 찍었더니 저게 그냥 필기하다가 흔적이 묻은 건지 잘 안 보여서 제가 가운데 점은 안 쓰고요. 저렇게 쓰겠습니다. 요거는 뜻이 뭐냐? 그리고 이면서 하면서 하고 이고 다 되는 거죠. 이고 뭐뭐 하고 이런 것도 되고요. 뭐뭐일지라도 뭐뭐이지만 똑같이 뭐뭐 할지라도 또는 뭐뭐 하지만 이런 의미가 다 저 연원기호 and의 의미를 쓸 겁니다. and but까지 들어와 있는 거죠. 연원기호로 쓸 거고요. 네 번째는 선언기호를 쓰겠습니다. 선언기호는 or고요. 요거는 이렇게 쓸 거예요. 뒤집어 놓은 모양이죠. 연원기호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고 요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혹은 또는 뭐 거나 뭐뭐이거나 뭐뭐 하거나 이런 의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조건기호고요. 조건기호는 if가 되고요. 기호로는 화살표 쓰겠습니다. 이거는 뭐뭐이면, 뭐뭐하면, 뭐뭐일 경우, 뭐뭐할 경우 이렇게 총 4가지의 기호를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318페이지의 하단부에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호로 한번 바꿔보시고 일단은 쉬는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쉬는 시간 동안 잠깐 바꿔보시고 그리고 쉬는 시간 끝나고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35분에 2교시 시작할 테니까 그 전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다 푸신 분들은 그냥 쉬셔도 됩니다.